자, 이번에는요, 우리 변동금리 상환 방식에 대해서 좀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이 변동금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 변동금리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금리가 인플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변동금리도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자, 개념 밑줄 빨리 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자, 대출 기간 중에 시중금리가 변동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중금리가 변동한다 이런 얘기는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특정 금리에 연동해서 변하는 상환 방식을 변동금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무슨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에다 별표 2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다 동글뱅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고정이자에서 인플레 해지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동이자를 만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의, 자, 거기 보면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자가? 변동이자가. 3번. 자, 대출자의 위험도가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밑줄, 대출 시점의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설명할게요. 자, 아까 고정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율을 더한 건데 아까 제가 3% 플러스 2%를 인플레까지를 반영을 해서 5%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변동이자에서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인데 가산금리는 제로라고 보고 얘는 3%다 그러면 얘는 3%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대출 초기에는 누가 더 유리하죠? 변동이자가 더 싸지요. 그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변동이자가 낮고 이런 얘기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변동이자가 더 비싸지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대출 시점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대출 시점에서는 누구보다 싸다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동금리 저당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에다 밑줄. 자, 조정주기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를 잠깐 좀 설명 좀 합니다. 여기 봐요. 금리 조정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가 3%예요. 알겠죠? 다시 기준금리가 몇 프로? 3%예요. 그런데 지금 6개월째 자 5%가 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준금리는 자 기준금리는 연으로 기준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면 자 나중에는 몇 프로? 1년 뒤에 지난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자 1년 동안이잖아요. 연기준이니까. 그러면 3%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12월 말쯤이나 5%로 적용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 6개월마다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3%로 하다가 요때 변했죠? 그럼 6개월은 또 어떻게 한다? 5%로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그럼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 차입자가 불리하고 대출자는? 그렇지. 그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다시 누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다. 그러면 정리. 조정주기가 짧다는 얘기는 차입자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밑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신속하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자는 여기다 동글뱅이. 대출자는 누구라고 그랬다? 은행. 은행은 짧은 걸 원해, 긴 걸 원해. 그렇지. 왜? 차입자한테 빨리빨리 물어야 되잖아. 그쵸? 그런 얘기다. 자, 장점과 단점에 대한 거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장점. 대출자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를 변동시키면서 시장상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변동금리가 어떻게 돼? 자, 고정금리의 인플레 위험을 막고자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바로바로 차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고요. 차입자는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아까처럼 변동금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오히려 싸니까. 단점은 이해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그때 이자가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거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자가 바뀌니까 내가 이번 달에 얼마 갚아야 되는지 금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금리 위험이 자 어떻게 돼?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보다도 더 높아지게 되고 갚을 금액이 커지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 커지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그 변동 이자율의 종류를 한 번씩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 자, 얘네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둡시다. 가변 이자율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가변이라는 얘기는 뭐 하냐면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동글뱅이 1번에 대 별표. 자, 둘이 이제 차입자하고 대출자하고 계약을 맺었어. 뭐라냐면 야,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자, 이자도 올린다 라는 계약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지속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자도 뭐 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게 바로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에 볼게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즉 인플레가 지속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사전에 약정했다는 얘기는 둘이 계약을 했던 거지. 둘이 승낙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응 지수에 따라 이자율도 뭐가 된다?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올릴게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왜 나왔냐 그랬더니 은행이 고정이자율을 했으니까 앞전에 실질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변동이자율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장기간 고정이자율로 대부하기를 꺼리는 누가? 금융기관이 이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므로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인플레 해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내용.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협정률 저당 대부 방법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거기다가 자 밑줄을 거시고요. 거기다가 동글뱅이 1번에 보면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써. 거기다 밑에다 뭐라 쓰냐면 조정주기라고 적어주세요. 조정주기.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3년에서 몇 년이라고 그랬어? 5년.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좋아? 차입자가 좋지? 그럼 이거 거의 무슨 이자하고 비슷한 거야? 고정이자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은행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왜? 고정이자는 손해를 보잖아, 은행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 거기 봐.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재협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야, 너무 길다, 우리 조정기간 하고 은행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야, 조정기간이 너무 긴데 좀 짧게 하면 안 될까? 이게 바로 재협상에 대해서 하는 게 바로 재협정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정이자율 저당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이건 은행이 갑질하는 거야. 왜? 봐봐. 물가 상승하고 물가 지수, 그게 다 동글뱅이. 이외에도에다가 동글뱅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변동이자도 올라갔잖아. 그럼 이게 인플레가 지속이 돼야지만 올라갔잖아.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은행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외에도 이자율을 변동시킨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 이해 갔어요? 거의 갑질이야. 그래서 이런 조정이자율 저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은행들이 많잖아. 이게 이제 독점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독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의 밑에 보면 3번 보세요. 부의 상한은 제가 설명했고요. 3번에 보면 1번서부터 4번까지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원금 만기 상한 방식 나온 거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자만 쭉 내고 있다가 만기에 원금 갚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원금 만기 상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 할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6개월에 6개월마다 5천, 마지막에 5천 갚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이자만 내는 거죠. 그럼 6월 달이 되면 뭘 해야 돼? 원금하고 이자 내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12월 달에 12개월 지는, 자, 6개월이 또 지나게 되면 원금하고 뭐 내야 돼? 이자 내는 거. 이해 갔어요? 그래서 부분할부. 거치식, 요거 제일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거치라고 하는 것은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내고 이런 얘기예요. 거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질문. 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거치 5년, 상환 기간 1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작. 5년 동안에는 뭘 내고 이자를 내고 6년째서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내는 거야.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단식 상환 방식 나와 있나요? 계단식 이런 얘기다 밑줄 좀 가볼게요. 원리금 균등분할 사용 방식과 체증식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한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다 밑줄을 거주시고, 자, 이 방식은 거기다 밑줄 거볼게요. 원리금보다 낮은 수준에 유지한다라는 거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기간 이후에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거기 들어봅시다. 아까 제가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쭉 반비례 형태로 나온 거 무슨 식? 원금 방식.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것은 무슨 식? 원리금 방식.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금하고 원리금 방식 중에서 이런 계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체증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무슨 식하고 무슨 식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원리금과 체증식을 더한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요 밑에 있을 때는 원리금보다 뭐하다? 원리금보다 뭐예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낮은 방식.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원리금보다 뭐하다고 그랬어요? 높다라고 나와 있죠? 그 두 가지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절충 방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리금보다 낮으니까 좋겠죠? 갚는 사람이 부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원리금보다 낮으니까.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원리금보다 높아도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좀 갚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우리는 계단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론 독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131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은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독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별표 하나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주택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마 이거 뭐 꼭 학교론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모기지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기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 방향 쪽 이런 얘기, 반대 상황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에 대한 것을 좀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얘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종신이란 얘기가 뭐야? 종칠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 신자에 마칠 종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땡 그러면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가 우리 왜 항상 죽는 영화 보면 어떻게 돼? 모가지가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땡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종신. 알겠죠? 자, 그래서 종신이 뭐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 가셨어요? 다시 주택연금이 뭐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를 받는다고요? 주택에 대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주택은 누구 주택이냐? 내가 맡긴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영이는 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요. 자, 수영이하고 자, 둘이 와이프가 있는데요. 자, 이 주택연금은요, 등기자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60세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수영이가 62세고, 알겠죠? 와이프가 몇 살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59세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와이프, 자, 지금 수영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와이프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는 순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자가 60세 기준으로 한다. 뭐 우리 이론이니까 와이프를 좀 젊게 한번 해보지 뭐. 자, 알겠죠? 마운트. 뭐 어때? 이론이니까. 알겠죠? 이참에 한번 갈아보지 뭐. 자, 알겠죠? 자, 예? 뭐 한다고요? 어우, 능력이 안 돼요. 자, 제가 이론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살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제 수영이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거를 받겠죠. 그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도 9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법에서도 배우겠지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9억 원이 안 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5억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 내가 살고 있어. 방이 3개인데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를 월세를 줘도 안 돼. 다만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만 받는 경우에는 가능해. 그 외에 뭐 특별한 뭐 부수적인 사항은 자세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다. 그럼 이제 수영이가 5억짜리 집을 이제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을 한 거야. 여기서 질문. 저당권을 설정 잡힌 거지?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을 은행에다 완전히 매각한 거야? 소유권은 수영이 거로 아직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저당이 지금 설정된 거야. 자, 그러면 수영이가 이제 어느 순간이니까 죽을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죽어. 그래서 하는데 통계청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1년생, 71년생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91세, 여자는 94.5세. 좀 더 살죠? 아무래도 이제 여자는 술, 담배를 좀 작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막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데, 알겠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래서 91세에 갔다. 근데 지금 와이프는 되게 젊잖아. 그럼 와이프도, 만약에 와이프만 살아있을 때는 연금이 안 나오냐? 아니야. 둘 다 죽을 때까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91세니까 이제 나머지 생애 될 때까지 이제 다 죽겠지? 아, 나 뭐 잘못했다. 이게 왜 이 가시 들어가냐? 이렇게 맞나? 아닌가? 갑자기 나 바보가 됐어? 제가 좀 약간 하드가 한번 망가지면 그래. 자, 아무튼 이 사자가 어떻게 되지? 저 이거 아니에요? 여기 없는 거 같지? 나 위에다 왜 그랬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봐요.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만약에 죽었는데, 앞으로 얘하고 20년이나 더 차이 나니까 얼마가 돼? 더 오래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까지 연금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게 뭐가 있냐면, 연금이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게 배정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여자 나이, 남자 나이, 배합을 해서 연금이 책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질문. 뭐가 있냐면 선생님 만약에 5억을 했는데 둘 다 빨리 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돈이 남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돈이 남게 되면 상속자들한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둘이 오래 살았는데도 돈이 남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둘 다 죽잖아요. 남자 여자가 죽으면 은행에서 경매를 해서 넘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경매를 하는 거와 정상적인 매매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게 받을까요? 정상적인 매매가.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가 뭐라냐면 야, 너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너 총 연금으로 얼마 수령했어? 그랬더니 4억 5천. 4억 5천? 알겠죠? 그런데 지금 너 이거 얼마에 경매하려고 하는데 4억 5천. 어차피 얘네들은 4억 5천만 받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자 이제 보니까 시세를 물어보니까 6억이나 해. 그래서 6억에 팔린대. 그럼 우리 선생님은 경매하는 게 나아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게 나아? 매매하는 게 낫지. 그래서 매매를 해버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연금 받은 거 있지 두 분 다 나하고 와이프하고 받은 거를 아들내미가 정산하고 나머진 지가 가지면 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어. 지금 사실 우리가 저희 세대에서부터는 노후 준비를 못 해놨거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아들내미 그 장가보는 집 하나 좀 뭐 전세거리를 해줘야 되잖아. 또 딸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집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집도 인촌에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가셨어요? 이거? 그래서 주택연금이 뭐야? 그러면 종신연금을 수령한다. 무슨 연금? 주택에 관련된 거. 알겠어요? 자, 그런 얘기고 보금자리론은 뭐냐 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있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거죠. 다시 주택을 구입할 때 있어서 뭐 한다고요? 자금을 뭐 하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출은요. 아까도 우리 1교시 때 잠깐 배웠지만 소비금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이 몇 년? 10년, 15년, 최대 몇 년까지? 30년까지 알겠죠?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보금자리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둘 다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뭐야? 내 주택을 맡기고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래서 연금을 받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다? 시작! 주택연금. 이해 갔죠? 자, 요 정도 내용을 알고서 밑줄 긋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에다 밑줄, 그 다음에 거기 옆에다 모기지론 밑줄,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줄. 자, 동글뱅이 1번에 별표 2개. 자, 주택 소유자 고령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얘는 누구야? 수영이 얘기하는 거지.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로 열고 밑줄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역저당 대출 상품 가로 닫고 이게 개념의입니다. 알겠죠? 얘가 시험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주택연금은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가니까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좀 담아주시고 2번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HF라고 그래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그래가지고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HF 이런 말을 많이 쓸 건데 한국주택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공사. 자,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수영이가 갖고 있는 집이 있죠? 그거에 관련된 것을 국민은행에 가면 국민은행에서 주택, 자, 금융공사에다가 승인을 떨어뜨려줘야 그게 되는 거지 아무나 집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받고서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써놓은 거 보시면 등기자 몇 세 기준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60세 기준이라고 해놨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요. HF에다가 승인을 받고 나서 대출 승인이 떨어졌을 때 죽을 때까지 주는 겁니다. 자, 거기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돈이 남으면 상속자한테 지급하고 부족할 리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연금을 갖다 개시하기 전에 맞게 다 해요. 얘네들이 아까 제가 통계청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여자가 94.5세까지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연금을 분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젊은 사람 어차피 그 나이가 그 나이잖아요. 60세에서부터를 받는 거니까. 맞죠? 무슨 뭐 나이 차이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해 뭐 엄영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개그맨 중에서. 그쵸? 근데 거의 다 이렇게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죠? 이건 특별한 게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나이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절대 적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제 부족하지 않게끔 계산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녀 유족이 경매를 반대하고 집 처분을 하게 되면 자, 직접 처분하고 나서 여타지 연금 받은 거 계산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상속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금자리론에다 밑줄 그어보시고요. 보금자리론은 10년 장기 대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거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세요? 한 장 더 넘겨봐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이렇게 나온 거 있지요? 찾았습니까? 거기에다 밑줄 좀 그어보고요. 박스에다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다라고 해다가 밑줄,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는 뭐라고 나와 있다. 시작. 주택구입자금. 이렇게 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근데 이 노후연금은 매달 나와요? 매년에 한 번 나와요? 매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이런 얘기고요. 보금자리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일시금으로 한 번 내가 대출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매년 갚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0년, 15년, 20년 해서 최대 30년 장기 대출해 주니까 혜택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저축하잖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뭐 청약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나. 자, 그 다음에 그 주택연금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고령층이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보금자리로는 젊건 늙건 상관없이 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부동산 증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개념 이해 가시겠죠? 주택연금이 뭔지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히 이거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맞죠?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어요. 이제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죽고 나가야 돼. 맞죠? 집 있는 상태에서 궁상 떨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뭐 동네 박스 주스로 다니다가 어머 너 내 구역에 침범하지 마고 뭐 삼류 비디오 같은 영화 찍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요즘 그런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의 그 재력을 알게 되면 손주의 뭐 학벌이나 재능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으면 그만큼 비례한다는 얘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 알겠죠? 부동산에서 대박 내세요.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뭐. 지 집에 끝나고 남아. 자, 이거.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지금 제가 ABS라고 그래서 1교시 때 ABS하고 MBS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봅니다. 자, AB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자산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유동화 한다라고 그랬죠? 자,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유동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화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유 아시겠어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 내용이 튀어나와야 돼. 다시 ABS가 뭐야 그러면 시작. 자산을 현금화하는 주식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ABS나 MBS는 언제 나온 거냐면 IMF 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IMF가 1998 이때 IMF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야? 외환위기지? 외환위기에는 우리가 어떤 게 생겼어요? 달러를 관리를 못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많이 깨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제주도만 신혼여행을 가던 시기에서 이때는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 관리를 못했고 그 정부 관료들이 썩은 상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치욕스러운 그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저도 되게 많이 손해봤어요. 저도 여기서. 자,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좀 들어봅시다. 저희 회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옛날에 있을 때 무진장 많이 손해를 봤어요. 이때 망가진 게 대우가 제일 크죠.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회사가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부품이 33,000개가 들어가요. 관련 업체는. 차는 25,0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그 업체들이 다 손가락 빠면서 그냥 도미노 형태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장에 한 사람씩만 치더라도 25,000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 한 사람만 있겠어? 최소한 1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더 많이 깨져버리잖아요. 이 IMF 때 무진장 많이 손해를 봤던 거예요. 자, 이때 나라가 위험하니까 국가에서는 비상계엄령처럼
재정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전부 다 어디에다가 파견을 보내냐면 유럽에다 유학을 보냅니다. 금융 쪽의 최고의 나라가 유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까지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유럽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유명한 게 뭐냐 하면 보험, 금융,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모든 보험에, 우리 선박보험에서도 최고의 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영국이야, 영국.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IMF 때 여기서 우리가 유학을 가서 들어와서 처음에 만든 게 바로 ABS, MBS다. 그러면 ABS가 뭡니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그러면 ABS가 무엇인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영이가 있어요. 자, 수영이가 있는데 수영이가 지금 5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500억 그러니까 우와 그러지? 근데 얘는 현금이 없는 건물만 갖고 있는 거지야.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IMF 때는 돈이 안 돌아서 부동산만 갖고 있는 거지들이 많았어.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가. 그래서 IMF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IMF 때는 이 500억짜리 건물 내놓잖아요. 그럼 반값에도 팔아. 살 수 있어. 이해 갔나요? 그때 돼서는 진짜 현금만 갖고 있으면 주웠어. 부동산을. 그냥 싸게 주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기가 또 한 번 올 겁니다. 네,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현금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테이블 머니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잘 모아놓으세요. 알겠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봐. 지금 수영이가 그래. 그래서 건물만 갖고 있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새거나 뭐하거나 그러게 되면 수리를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나간다고 해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수영이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해. 근데 IMF 때 다 그랬어. 부동산만 갖고 있지. 알겠죠? 전부 다 이제 인플레이 때는 야 부동산을 다 사야 된다. 부동산만 갖고 있지 현금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맞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전부 다 숨을 껐떡껐떡 하고서 너 죽어! 그러면 이렇게 죽는 그런 상황이야. 알겠죠 이거? 막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영이가 힘들어하는데 자 정부에서 나서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HF나 또 SPC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 그러면 이 HF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주택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공사 또는 얘는 우리는 뭐냐면요 유동화 전문 중개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 얘기가 왜 말이 기냐 하면요 뭐 한글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요렇게 길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누구냐 하면요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IMF 때 만드는 거야 부랴부랴 나라의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F 그러게 되면 나라의 금융공사니까 나라에서 만든 기관이죠. 맞아요? 얘도 SPC도 나라에서 만드는 중개기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 얘네들이 뭐냐면 수영이한테 가야 야 수영아 너 힘든 게 뭐니? 나 지금 부동산만 갖고 있고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지? 누가 막 나간다고 그러고 누가 망가지더래 난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어. 어떡하지? 그랬더니 얘가 걱정하지 마. 너 이거 있잖아. 이 건물 이거에 대한 것을 자 얘하고의 관계도 되게 복잡해. 아마 민법에서 볼 건데 신탁이라고 배우셨죠? 그거의 관계냐 아니면 명의 매각 관계냐 이거 한 10대까지 돼요. 그거 복잡한 거 그냥 거두절미 할게요. 알겠죠? 간단하게만 할게요. 수영이가 얘한테 신탁을 넘겨 형식적으로 명의 이전을 해.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명의 이전을 받았으니까 얘 명의로 돼 있지? 대신에 얘한테 나중에 배당을 주는 경우로 하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형식적 명의 이전이 넘어가. 그래서 소유권 다시 반환시켜 놓고 얘는 수수료만 받아요. 알겠죠?
이런 형태에서부터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거 뭐 몰라도 돼. 학교로는 개념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자, 수영이가 뭐라냐면 진짜 돈만 들어주거나 배당을 줄게 그랬더니 진짜 살려줘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 있죠. 저당 채권. 그것을 누구한테 넘긴다? 얘네들한테 넘기겠지?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투자자들 모여봐 이렇게 들어가. 그랬더니 투자자가 왜? 야, 내가 있잖아. 주식을 발행할 건데. 다시 뭐를 발행한다고? 주식을 발행할 건데. 자, 조건이 뭔지 알아? 뭐 주식 발행하는 거 매한 똑같지. 뭐 첫째, 뭐 시세 차익 올린다고?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배당금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무슨 금? 배당금. 야, 너 주식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안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유보시킨다고 그랬잖아. 나는 절대 안 그래. 내가 만약에 수익이 1,000원만큼 생기면 90%는 무조건 배당을 해줄게. 그 해.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배당을 해준다는 거야? 900원. 1,000원 중에서 100원은 얘가 먹고, 알겠죠? 900원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무조건 배당해 줄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지? 그래서 배당금의 90%를 배당을 해줘. 그러니까 주식회사보다 최고 좋아, 안 좋아? 좋지. 또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어, 없어? 확실하지? 왜 IMF 때는 그냥 줄도산 줄기업들이 망하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믿지 못했는데 여기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때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자산을 현금화 만드는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AB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하는데, 자, 그러면 너 이거 주식은 한 주당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야, 한 주당 5,000원서부터 10,000원이다. 그럼 너 능력 때문에 20,000원치 사, 30,000원치 사, 1,000,000원치 사, 억소리, 이건 네가 사. 능력이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투자하기가 쉬워, 어려워? 쉽지? 얼마 발행한다고? 토탈 예익 금액이 얼마짜리 건물이야? 500원이면 500억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 자산을 지금 뭘로 전환하는 거야? 현금으로 전환하는 거지? 얘가 투자를 하면 현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저 자산 500억짜리를 현금화 시킨다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자산 유동화 증권이야.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ABS야. 그래서 이때 자, 이 자산에 대한 것을 주식으로 발행을 하면서 현금화 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MB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MBS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택 저당 유동화 증권.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 증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저당,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채권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기다 다시 저당 유동화 증권 또는 이것을 우리는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알겠죠? 부르는 게 나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1교시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채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제가 사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유동화 증권 또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MBS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럽에 들어오면서 그 내용에 맞는 우리나라의 영어라든지 한글을 갖다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대체를 해줄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이 길죠? 왜냐하면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이 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 주택 저당 유동화 증권. 저당이라는 게 뭐야? 채권을 이런 얘기야. 즉 집문서를 이런 얘기입니다. 집문서를 현금화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 증권,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 다 틀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지금부터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잘 봐요. 수영이가 있고요. 자, 여기는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봐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영이가 있잖아요. 국민은행에다가 생활비를 받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국민은행에서 뭐 하냐면, 야, 난 신용대출 안 해줘. 담보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수영이가 갖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집에 대한 집문서가 있겠죠? 집문서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거잖아. 이때 집문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한다. 시작. 주택 뭐라고 한다고?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다시 집문서를 뭐라고 한다고?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을 가지고 국민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생활비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수영이가 지금 은행에서 얘기했어. 그래 하고 대출을 승인해 줬어. 그러면 자, 대출해 줄래? 저당대부에 대해서 저당대부 때문에 갔는데, 자, 대부를 승인해 줬어. 그러면 승인해 줬다는 얘기는 대출해 줬다는 얘기지? 자, 얼마?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었는데 2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까 1교시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설명했어요. 수영이는 지금 저당을 뭐 한 거야? 설정한 사람 맞죠? 그래서 아까 얘를 뭐라고 했다? 저당 설정자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차입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맞죠? 자, 차입자다. 그럼 국민은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출기관이다. 돈 빌려주는 기관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저당권자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서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수영이가 돈 빌리면서 국민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을 때, 자, 대출을 받아서 집문서를 맡겨놨어요. 여기서 질문. 수영이는 대출 기간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OX. 소유권이 아니야? 무엇을 넘긴 거야? 저당 채권을 설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은 여기 잘 봐요. 수영이한테 돈을 빌려주겠지? 그럼 이제 수영이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채권만 잔뜩 늘어나겠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은 고민이 빠졌어. 어쩌지? 채권은 이런 주택 저당 채권은 늘어나는데 지금 뭐가 계속 고갈이 되고 있어? 돈이 고갈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으면 은행 문 닫아야 되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또다시 자, 얘네들이 나타나. 누구? 시작. 무슨 행지에 갔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타기관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관. 자, 정부에 있는 기관이죠. 그죠? 얘네들이 나타나서 뭐라냐면, 야, 국민은행아, 너 고민 내가 알아. 너 지금 채권만 잔뜩 갖고 있지? 그 채권 나한테 넘겨. 알겠어요? 뭘 넘기라고? 뭐 어떤 거?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럼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아. 그럼 나한테 어떻게 줄 건데? 내가 너한테 돈 만들어 줄게. 채권을 넘기게 되면 나한테 돈 만들어서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누구를 불러들여?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게 돼요. 야, 투자자들아 모여봐. 그러면 아까처럼 뭘 준다 그랬어? 주식을 발행하면서 뭐? 시작. 배당금 90%.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발행을 할 때, 자, MBS를 발행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 MBS에는 뭐가 있냐면 주식도 있고 뭐도 있어? 사채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잘 봐야 돼. 주식은 뭘 준다 그랬지 아까? 배당금 준다 했지. 몇 프로? 90% 전액 배당한다 그랬어. 이월시키거나 유보시키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야, 상법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하게 배당금 생기는 거에 90% 전부 다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일반 주식회사보다. 그리고 또 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야? 정부가 IMF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거니까 확실한 거잖아. 맞아? 자, 그래. 그러면 아까 내가 1교시 때 사채는 뭘 준다 하고서 했지? 이자. 난 싫어. 주식 싫어.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발행한다? 사채. 야, 넌 걱정하지 마. 이자만 줄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MBS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시작. 투자자들. 그럼 얘네들은 자, 우리가 한 주당 5,000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사채는 보통 한 좌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채는 보통 10,000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범주 안에서 할까? 얘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게 만약에 1,000억이었다. 그러면 1,000억만큼에 대해서 MBS를 발행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000억만큼의 주식과 사채를 발행을 하겠지?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때 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누구한테? 자, 은행에다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은행은 다시 돈이 쌓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해줘, 안 해줘? 해주는 거 맞지? 이러면서 순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는 여기 잠깐만 봐요. 아까는 자산을 현금화 시켰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자산이 아니라 무엇을 현금화 시켰어? 저당 채권을 뭐 했어? 현금화 시켰지? 아니야? 맞지? 저당을 현금화 시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저당 유동화 증권, 저당화 채권 유동화하다. 이렇게도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 또는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ABS하고 MBS하고 차이점이 뭐요? 그러면 얘는 뭐에 관련돼서 현금화 시켰어? 시작! 자산. 얘는 저당이야, 저당. 주택이 아니라 뭐야? 시작! 저당 채권이야. 알겠어요? 이 저당 채권이 토지도 될 수도 있고 건물도 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저당이야. 저당 채권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화 시키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는 관건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이거 안 지울게. 알겠어요? 자, 안 지울게. 자,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 좀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수영이하고 국민은행 나와 있지. 자, 수영이가 처음에 국민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는데 지금 수영이가 자, 자기 집 문서를 국민은행에다 넘긴 거 맞지? 그래서 이 수영이, 즉 차입자와 대출기관의 관계를 우리는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1차 저당시장. 그래서 1차 저당이고요. 이 저당에 대해서 우리 주거니 받거니 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발행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투자자까지를 보기도 하고 여기까지도 보기도 해. 자, 이것을 우리는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제가 1차, 2차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1교시 때 내가 막 넘어가자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봐요. 차입자하고 대출기관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1차 저당시장이야. 그 다음에 대출기관과 기관들 사이 또는 투자자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2차 저당. 뭐를? 저당을 유통시켰죠, 지금? 그래서 얘는 유통시장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발행시장, 얘는 뭐라고 한다? 유통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대출기관과 타 기관의 거래를 1차 저당시장에 거래를 한다. OX. 틀렸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사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건 외워서 될 게 아니야.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지. 그런 그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지금 수용이가 국민은행에 넘긴 건 소유권이야, 저당 채권이야? 저당 채권이지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야. 알겠죠? 또 질문. 자, 지금 제가 MBS 안에는 주식과 사채가 있다 했지? 그러면 주식은 물어볼게요. 주식을 산, 자, 값씨는 질문.
주식을 산 값씨는 원금 손실이 있다. OX. 지금 값씨는 뭐 샀어? 아까 내가 1교시 때 설명했어. 그러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야. 주식은 원금 손실이 있어. 자, 의씨는 사채를 샀어. 원금 손실이 있다. OX. 사채는 원금 손실 없어? 이런 것 등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의 폭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1교시 때 왜 주식과 사채를 쭉 설명해 줬는지 이제 감 좀 잡았어요? 이 일은 바탕이 없으면 눈 뜨고 자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같죠? 이렇게 하는 게 눈 뜨고 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백상식이 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그럼 물어볼게요. 투자자는 주식을 샀다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OX. 맞지? 그래서 시험에 나와. 다음 MBS에 관한 설명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투자자는 주식에 대한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근데 사채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깊게 들어가는 지문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앞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MBS 여기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잠깐만 봐요. MBS라고 내가 지금 해놨잖아 지금. 여기 MBS. 자, MBS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내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시작. 주식과 사채가 있다 했어.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100%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별표 3개 친 거 보이시죠 지금? 자, 바로 MBS에 대한 종류가 시험에 나온다. 다시 MBS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요? 종류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MBS에 대한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봤을 때 우리 교재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35페이지 좀 잠깐 좀 펴주세요. 135페이지. 135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박스표 나온 거 있지? 찾았어요? 거기다 별표 3개. 자, 지금서부터 제가 적을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MPTB,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적어줄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주택저당 채권, 이체증권,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보채권. 자, 여기 제가 지금 4가지를 적었어요.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지각에서 들어온 거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가 왜 어렵냐 하면 지금 주택 저당 채권은 다 앞에 들어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이 MBS는 전부 다 저당에 관련된 근원지가 저당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어, 지금? 저당 다 붙었지? 이해 갔어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다 설명을 해줘도 끝나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외우는 방법하고 이거를 할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이거 외우는 방법 들어가기 전에 표 먼저 보고서 들어갈게요. 자, 거기 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하단부에 MBS의 종류 나온 거 있죠?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MPTS, MBB, MPTB, CMO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MPTS는 증권이죠? 걔만 주식의 형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채권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사채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증권은 뭐란 얘기야? 주식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트렌치 수라고 나왔지. 거기 트렌치 수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별표 좀 쳐놔. 자, 트렌치 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메뉴야.
트렌치 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메뉴야. 알겠죠? 자, 다시 트렌치가 뭐라고요? 메뉴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기 고개 들어봐요. 내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딱 들었더니 여기는 설렁탕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트렌치가 몇 개야? 한 개야. 딱 갔는데 설렁탕하고 곰탕이 있어? 그럼 자, 몇 개야? 그러면 선생님 트렌치가 그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정확한 뜻이 뭡니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 트렌치는 이거야. 은행에 가게 되면 만기에 따라서 이자가 같아 달라? 달라.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 그러면 2%야. 2년짜리 들으면 2%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만기일별 이자에 따라서 상품을 나눠 놓은 것을 트렌치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다시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른 걸로 상품화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트렌치야. 알겠어요? 그래서 트렌치가 여러 개가 있는 놈이 누구밖에 없어. 시작. CMO, 다계층. CMO가 다계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제가 설명할 거예요. 다시 트렌치가 뭐야 그러면 메뉴야. 어떤 메뉴야 그러면 시작.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각각 다른 걸로 이루어진 상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다시 뭐에 따라서 시작. 만기에 따라서 뭘로 이자가 다르게 구성된 상품이라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트렌치야. 트렌치. 다계층 채권이라는 얘기야. 트렌치 수란 얘기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트렌치 수가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시작. CMO지. 나머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저당권자, 원리금 수취권자, 조기상환, 위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보니까 MPTS는 전부 다 투투투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MBB는 누구로 나와 있어? 발발발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MPTB는 발투투지. 그 다음에 CMO는 발하고 투하고 나눠졌지. 트렌치별로 약간 좀 달라. 그래서 발투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CMO는 투자자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왜냐? 투자자들이 나중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요. MPTS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투지. 투가 몇 개 있어? 3개. 얘는 발발발이지. 발이 몇 개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발투지. 원래 발투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CMO가 뭐 그런 게 어디? 발투. 얘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만기일별. 자, 만기일별 이자율이 자 다름. 자, 만기일별 이자율이 다른 거, 이거를 제가 트렌치라고 했어. 알겠죠? 자, 이런 것이, 자, 많은 것을 우리가 CMO다. 여러 개가 있다. 많을 따자 써서 다계층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 보게 되면, 아까 투자자는 위험에 빠진다고 그랬죠? 위험에 대한 위험. 요 내용이 좀, 나오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봐요. 자, 여기 보면 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투가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여기 우리가 S라고 하는 것은 한글말로 3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3, 2.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몇 개 있다고? 3개. 이렇게 한다고? 3, 2. 왜?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주택저당채권 MPTS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MPTS는 전부 다 발행자가 무엇을 하고 투자자가 얼마 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전부 다 누구 나와야 돼? 시작. 투가 나와야 되는데 발행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야. 알겠죠? 시험에서는 여기 잘 들어야 돼. 제일 많이 답이 뭐가 나왔냐면 얘가 쉽게 주려고 얘가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나왔어. 얘나 얘.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 나와도 제 생각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얘네 둘이나 얘 분명히 하는데 기존에 요 부분이 어렵고 폭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깊게 못 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거의 기출시험 문제에서 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시작. 발발발이야. 여기 투자자 들어가면 틀린 말이야. 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야. 전부 다 MBB가 나왔다 그러면 시작. 발발발이야. 알겠어요? MPTS가 나왔다 그러면 시작. 투투투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야? 시작. 3, 2. 이 용어 안에서 무엇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엉뚱한 거 자꾸 이렇게 붙여서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시 얘 뭐라고 했어? 시작. 3, 2. 2가 3개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MBB라고 그랬죠? 자, 발발발이야. 알겠죠? 다시 얘는 뭐라고 해? 시작. 발발발이야. 그 다음에 발 투야. 원래는 발투투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발 하나, 투투. 알겠죠? 그래서 발투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발투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발투투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봐요. 진정하게 얘네들은 그냥 틀리지 않아. 얘에 대해서는 틀리게 주지 않아. 얘나 분명히 얘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엉뚱하게 얘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CMO는 만기일별 이자율이 다른 것인데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것은 MPTB다. 이런 설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용어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짓고 잠깐만 우리 끊을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보셨어요? 자, 134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체증권 MPTS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발행자를 보세요. 발행자가 저당 수취권에 대한 지분을 투자자한테 매각을 했죠. 거기 지분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는데 아까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산 사람을 주주라 했죠. 주주는 주식 수가 많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경영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지분을 보유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그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채는 지분이라는 게 없지. 오로지 뭐만 받으면 끝난다고 그랬지? 이자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담보부 채권을 봐봐. 누가 다 갖고 있어? 발행자가 다 갖고 있지. 투자자는 아무것도 없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사채야. 채권은 얘가 사채 형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채권이 형태가 그런 형태가 됐다는 뜻이고요. 맨 밑에 MPTB 보게 되면 중간에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잠깐만 보시면 MPTB는 MPTS와 MBB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점을 더한 게 MPTB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과 사채를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수취권을 투자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험 보러 가면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좀 약식으로 하더라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35페이지 잠깐 좀 보게 되면 CMO라고 해서 다계층 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만기 이런 말 보이십니까? 만기에 따라서 이자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상품들을 여러 가지로 구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렌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트렌치 수가 다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다계층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 한다고요? 다계층 채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채야, 주식이야? 사채는 뭘 보고서 투자한다 그랬어? 이자. 그러면 만기가 몇 년에 따라서 또 이자도 달라지겠지?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ABS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아까 내가 여기서 설명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리츠 하고요. 파이낸스 두 가지 들어갈게요.